네, 어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만 채택이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진행이 되는데요. 관련 전망까지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집값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다룰 국토교통부 노영욱 장관 후보자가 이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거의 2배 되는 80% 시세 차익을 남긴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에서 취득세도 면제해줘, 지방세 다 면제해주고 그러는데 2년간 480만 원 받았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게 바로 투기예요, 투기. 갭투기요. 결과적으로 지금의 그 부동산 그 상황이나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편해 보일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드렸고요. 얘기 들었고요. 네,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서 사과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자,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좀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후보자는 해명을 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 네. 그러냐면 후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지금 부동산 문제를 겪고 있는,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부동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마 좀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 2021년도고 이 당시가 2011년도 10년 전의 일입니다. 네. 10년 전의 일이고 그때 공무원 특혜 분양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맞습니다. 특혜 맞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세종 옆 동네여서 어떤 특혜였는지는 이미 소문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취득세가 지금 1,1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지방세가 11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면하고. 근데 그 당시에 세종에 그 당시에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죠. 공무원들을 서울로 출퇴근하지 말고 세종으로 와라라는 그런 개념에서 어떤 특혜를 준 것인데요. 2011년도에 특혜 분양을 받고 그게 이제 완공된 것이 2013년도입니다. 2년 정도 있다가 분양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관사를 들어간 것이 2016년도입니다. 그 안에 2014년 2, 3년 내에 가족들과 이사 문제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방송으로 다 이렇게 해명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관사에 2016년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 관사에 들어갔으니까 이 집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 이 집을 팔았는데 처음과 다르게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5억으로 올랐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그 세종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지고 계속 있었으면 훨씬 더 큰 이익을 그럼요. 얻었겠죠. 굳이 내가 2016년도에 관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17년도에 본인이 만약에 이걸 투기를 하려고 했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은 굳이 2017년도에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집은 5억에 이 집을 지금 얻는 거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상당히 많이 올랐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들으시는 여기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팩트로만 접근을 했을 때 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사실 이게 이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이제 기관만 이전하고 사람들이 안 가니까 유령도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공무원들에게 이제 특혜를 준 거죠. 그래서 서울에 집이 있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건데, 문제는 그 제도가 아니라 아마 실거주를 안 했던 부분이 이제 조금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지금 그러면 야당 쪽에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 임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적격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얘기한 이런 관테크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반대를 하는 겁니까? 두 가지가 같이 얽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왜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변창흠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장관직에서 낙마하게 됐던 계기를 많은 국민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LH 투기 의혹 논란이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고, 여기에 대해서 LH 당시에 몸을 담고 있었던
있었던 변창흠 장관에 대한 숱한 의혹과 그 질타들이 쏟아지게 됐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장관을 즉각 경질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에 안정적인 연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두고 있었던 것이고 그만큼 후임자로 오게 되는 국토부 장관만큼은 이 LH 투기 의혹을 엄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 특히 부동산 문제만큼은 깨끗한 후보자가 올 때만이 밑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과 LH 등 산하기관들에 대한 영이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과거 본인이 살지 않는 곳에 특별 공급을 받고 그리고 관사에 거주하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되팔고 이득을 취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과연 국토부 장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직 기강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고요. 부동산 문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될 제일 큰 숙제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노영욱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기재부 관료 출신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 전문성에 대한 부재 그리고 도덕적으로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는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LH 투기 의혹을 근절시키면서 올라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야당은 힘줘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네.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물론 부동산 전문가가 국토부 장관을 꼭 해야 되느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사 공급 주택으로 이미 우리는 공급은 충분하게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32만 3천만 호고요. 그리고 뭐 인천이라든지 경기도 지역 전부 다 했을 때 29만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5대 광역도시가 22만 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83만 6천만 호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부동산을 생각하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급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느냐고, 두 개는 뭐겠습니까?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대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세제와 금융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예. 그 문제 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 정책을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미 공급은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 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미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좀 기재부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장관이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한마디만 좀 덧붙이면요. 충분하게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관련된 세제나 금융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사 공급 대책 이후로 이걸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공공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동산 문제와 국토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인사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지난 이사 대책을 이어가겠다고 얘기했던 그 전문성과는 전혀 결이 맞지 않는 인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짧게 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국무조정실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라는 것은 정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이 초반부터 이제 하실 말씀이 많은 상황인데, 자 이매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함께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좀 강론보단 총론 위주로 볼 건데, 자 먼저 녹취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이 고가 도자기 밀수, 불법 판매 의혹으로 이제 진땀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핏 보아도 수천 점이 넘죠. 저 모든 것이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 생활 중 사용한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이 정도 성들리에서 국내에서 유통하는 중고가만 수백만 원대예요. 카페 창업 전에 가정에다 달아놨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간 거고요. 다만 양이 많기 때문에 박스를 다 정리하지 자, 못한 부분들도 좋아요. 있었습니다. 그럼 이따 다시 해명을 해. 자, 이 보기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개별적인 상황보다는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얘기도 있기도 했는데 이 박 후보자 좌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아까 저희가 단신으로 언급했지만 이게 부적절 한 부분이 있지만 장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차례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저도 도자기가 저 정도로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밀수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외교관이 이삿짐을 옮기면서 이건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왔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예.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팔 목적으로 미래에 그랬었냐, 그것까지 목적을 가졌었냐. 그러니까 그거는 관세법 위반에서는 이제 팔 목적이었냐 아니냐가 좀 이렇게 중심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진짜 처음부터 팔 목적이었으면 저렇게 SNS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그쪽 집안 배우자가 이거 사진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SNS. 네, 본인이 올리던지 그 배우자가 본인 SNS에 올린 건데 만약에 진짜 팔 목적이었으면 처음부터 올리지 않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때 전반적으로 대응하고 답변하는 자세에서 만약에 국민께서 그 모습을 보셨다면 편치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겠다라는 태도에서. 태도에서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이민숙 장관 얘기도 뭐 짧게 드릴까요? 네네네. 말씀해 주시죠. 좀 억울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석사학위 그 제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 논문이 아니고 석사 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심사 교수가 보통 심사 교수가 많이 도와주지 않고 아이디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도 교수와 함께 심사 교수가 아이디어도 제공을 하고 많이 해줬다면, 근데 그 아이디어가 이미 9개월 전에 이미 연구가 되고 있는 아이디어였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지금 밝혀졌는지는 지금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석사학위 논문을 가지는 그 제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도 이제 뭐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했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좀 고생을 했었는데, 제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좋은 교수를 만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의 어떤 승진에 대해서는 너무 뭐 48건 중에 뭐 18건이 같이 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전공이 같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임혜숙 후보자 논문 문제부터 얘기를 하면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과 유사한 학술지 논문이 등재가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학술지 등재는 가능합니다만 여기에 제1저자가 임혜숙 후보자도 아닌 임혜숙 후보자의 남편이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게 문제겠죠.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만약에 이 학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제1저자가 지도교수의 남편이 제1저자로 등재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이 제기했던 것처럼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도교수 입장에서 사실상 석사학위 논문을 줄 수 없는 상태에 남편의 논문을 가지고 그대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중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이 중요한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가를 짚어보게 되면, 과학기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R&D 연구 개발 예산들을 한 20조가 넘는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연구 윤리적 측면에서 만약 장관이 분명하게 그 해명되지 않는 연구윤리의 위반 등이 있게 됐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관련된 사건들을 언급해서 끌고 가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박준영 후보자도 비슷한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은 해양경찰청을 총괄하게 되는 해수부의 직에 있게 되는데, 결국은 밀수를 관리하게 되는 해양경찰청을 총괄하게 되는 해수부 입장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저 수많은 도자기들이 이 외교 행량으로 볼 수 있는 외교의 직에 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이삿짐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 그저 들여올 수 있었던 문제로 보게 되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거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요. 결국은 관세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돼서 국내 카페에서 판매했던 위법에 관한 문제까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불가라는 게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국민 눈높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은 뭐 야당이 반대하는 3명 후보자에 대해서도 뭐 여당이 단독 채택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인데, 자, 두 분한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일부 댓글에서 나온 내용이 차라리 미성년자를 장관으로 임명했으면 좋겠다. 흠결이 없을 테니, 뭐 두 가지 의미겠죠. 뭐 그만큼 후보자가 흠결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뜻이기도 하고, 또 지금은 정책에 대한 검증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부분을 모두 꼬집은 얘기일 텐데, 자, 언제나 뭐 여야 막론하고 여당이 야당일 때, 야당이 여당일 때 이런 일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앞선 정부에서도 뭐 국민의힘도 언젠가 여당이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청문회 전반적인 문화에 대해서 지금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 지금 5명의 후보자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후보자에 대해서 묻지마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참 열심히 살아와줘서 고맙다라고 여기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향해 오히려 칭찬의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야당 의원, 김웅원의 모습을 아마 지켜볼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청문회에다 청문회를 거치기 위해서 네.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 기능이라는 게 있을 텐데, 링에 올라오기 전에 검증을 많이 해야 된다. 기본적인 인사 검증의 많은 그 검증 과정들이 과연 제대로 수행되는가를 지켜볼 수 있을 것이고요. 지난날 마지막 29번째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던 인사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오랜 기간 정치를 해왔던 황희 장관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인사를 먼저 정해놓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흠결이 있더라도 야당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랑 관계없이 얼마든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대통령과 인사권자의 의지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소한의 인사검증 기능들을 제대로 담당해왔더라면 과연 이 같은 문제들이 거듭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들께서 차라리 뭐 흠결 없는 어린 아이가 뭐 장관 후보가 되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너무 도덕성 검증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야당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계속 이래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성이라는 것이 이제 배우자까지도 훨씬 더 확대가 되면서 지금도 문제되는 것이 대부분 좀 배우자와 문제되는 것들이 좀 있는 직계, 것인 비속, 거고요. 뭐 존속 네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 가족들과 좀 문제되는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래서 현재 지금 장관 후보자에 서로 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청문회 때문에 서로 나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인재들이 나서지 않는다. 나도 몰랐던 나의 흠이 어떻게 밝혀질지 모른다. 왜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과거를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으면 청문회 한번 나가면은 몰랐던 과거까지 다 알게 된다라는 얘기가 네.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청문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거는 뭐 민주당이 뭐 야당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비공개적으로 도덕성 검증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물론 청와대에서도 이것을 검증을 하고는 있지만 청와대가 수사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본인 가족이 밝히지 않은 부분까지 전부 다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을 아주 치열하게 섬세하게 야당 의원들이 그 대신 이것을 노출되지 않는 것을 비공개로. 전제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기사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아주 더 깊숙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이것을 통과되는 사람들이 2차적으로 지금 능력 검증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능력 검증에 대해서는 야당뿐만 아니고요. 여당에서도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검증을 더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비판하고 여당에서는 이걸 방어하느라고 바쁘고 이 모습을 본 국민들께서는 한심스럽기만 이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공개 도덕성에 좀 집중을 하고 2차는 또 능력 면에서 좀 집중을 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청문회 문화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1차와 2차를 나눠서 이제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 정책은 공개, 뭐 이런 식으로 나누면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김부겸 이제 그 총리 후보자 청문회 관련한 내용을 좀 볼 텐데, 자,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가장 큰 문제다 이번 인사에서. 왜냐하면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당의 대표로까지 나갔던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 속한 아주 밀접하게 속한 사람이 이 임기 마지막 총리가 돼서 대선 전반적인 과정을 관장하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러셨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밝습니다. 정치도 밝고요. 우리 언론도 아주 깊숙이 다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YTN 경우도 24시간 계속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그 당에서 그리고 또 뭐 양당이 아닌 또 다른 뭐 야당에서도 많은 대선 후보들이 나오는 거하고 국무총리가 왜 민주당의 당대표로 나가려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다. 이거를 왜 연관성을 지으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이거는 또 당에 있어서가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정치판에서 그것이 왜 문제가 될까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부겸 이제 총리 후보자가 당대표 후보에 나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떨어지고 나서요. 내가 왜 당대표에 출마를 해야 되겠느냐. 그때가 2020년도인데요. 2020년도 이제 8월 달에 그 작년이죠. 거의 인터뷰를 보면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하고 우리 민주당이 느끼는 거하고는 간극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내가 당대표에 들어가서 이 간극을 좁혀야 된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간극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재보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뭐 언론과 야당에서도 당신, 민심 구분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벌써 1년 전에 지적을 하고 그래서 내가 당대표에 나가야겠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정부에 대해서도 뭐 아픈 소리도 하셨던 분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감안해서 총리 후보로 지금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과도 대화가 잘 되는 분이라고 야당 의원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원내대표가 새로 이제 되시고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뭔가를 바라고 그러신가? 어떤 계산이 따로 있으신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자, 그러니까 역대 사실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들이 대부분 관리형이 많았습니다. 많긴 했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원래는 관리형이라는 지금 처음에 분석을 들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주류에 있고 좀 쓴소리하고 가운데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 입에서 뭐 관권 선거 하려는 거냐 이렇게 좀 센 얘기가 나오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편판성 문제를 야당은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역할과 문제를 보면 정세균 총리가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이 국회의장으로 재직을 끝내고 나서 국무총리로 가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당시에도 이제 경제에 대한 전문성을 부각시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결국 정세균 총리가 보여준 모습은 대권 행보를 이어가기 위한 국무총리직을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비난에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무총리직이 공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그 직에 대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정세균 총리는 대권 행보를 위해 뛰고 있는 상황으로 총리에 대한 최종적인 후임 인선이 되기 전에 나가서 대권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세균 총리가 국무총리직에 있어서 보여줬던 수많은 행정들은 본인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국정을 활용하거나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여지들이 있게 되죠. 우리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고 임명을 할 수 있는 장관직과는 다릅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얻을 때만이 국무총리직에 임명이 가능하고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정홍원 전 총리가 불멸의 총리라고 불릴 정도로 후임들에 대해서 인선을 했지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총리직을 그만두려고 했다 그 자리에 와 있는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네. 만약 김부겸 총리 내정자가 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국회에서 낙마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총리가 없는 상태로서 대행의 역할들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만큼 김부겸 총리 내정자가 정치인으로서 또 민주당이 깊게 몸담았던 인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를 세게 야당 입장에서 던짐으로써 남은 기간 동안 총리로 임명이 되더라도 분명하게 그 역할을 엄정한 중립의 의무를 담아서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 문제뿐 아니라 가장 야당이 문제를 삼는 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난날 라임, 옵티머스 펀드 등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던 이런 펀드 환매 중단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국민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의혹들로 김부겸 후보자에게도 분명히 제기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롯해서 분명하게 야당 입장에서 청문회에 해야 될 역할들을 다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뭐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 투자를 해서 뭐 이런 해명들을 하는데 이런 해명을 포함해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이제 펼쳐지는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전국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